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외침. 남편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나는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친자 검사 결과지를 흔들며 나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이는 분명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받은 그 문자에서 시작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걸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99% 친자 확률. 그렇다면 처음 검사는 왜 틀렸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40년 전 한 가족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의심이 진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2023년 가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은하는 남편 현수의 캐리어를 꺼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떠나는 해외 출장. 6개월간의 건설 현장 파견이었다. 여보, 준이 유치원 가방은 내가 매일 챙겨놓을게. 걱정하지 마. 은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현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며칠 전부터 계속 무언가에 신경 쓰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은하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바로 사흘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그 이상한 문자 때문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이어서 온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섬뜩했다. 다시 눈에 띄면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 은하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이건 분명 잘못 온 문자라고. 자신은 남편을 배신한 적도 숨기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현수에게 솔직하게 보여줬다.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이것 봐. 완전 잘못 온 것 같지? 무슨 드라마 같은 문자가 왔어.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문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하야, 혹시 요즘 누구 만난 거 없어? 응?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아니, 그냥 이런 문자가 왜 왔을까 싶어서. 은하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수가 진지하게 묻는 걸 보니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보, 나 요즘 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집 정리하고, 시장 보고, 그게 다야. 누굴 만날 시간도 없어. 이거 진짜 잘못 온 거 맞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 은하의 휴대폰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은하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다. 결혼 8년 차에 처음 맞는 장기 출장. 6개월이나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런 의심을 키운 거라고 생각했다. 출장 전날 밤 현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나 믿지? 우리 8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 준이도 있고 우리 행복하잖아. 응,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괜찮아.
나도 여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6개월 금방 가. 현수는 은하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불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 문자, 다시 눈에 띄면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정말 아내에게 뭔가 있다면, 자신이 6개월 동안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새벽 4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현수는 마지막으로 은하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나 꼭 전화해. 매일. 그럼 당연하지. 준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혹시 이상한 문자 또 오면 바로 말해줘. 번호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 알았어, 여보. 걱정 마. 하지만 현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은하를 믿고 싶었다. 8년을 함께한 아내,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이어서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수가 떠난 후 은하의 일상은 바빴다. 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저녁이면 현수와 영상통화를 했다. 처음 2주 정도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현수도 현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은하는 남편 없는 집안 살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출장 3주째 되던 날 또다시 이상한 문자가 왔다.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러는구나. 이제 참을 수 없어. 은하는 이번에는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현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잘못 온 문자인데 남편을 또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상통화에서 현수가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평소처럼. 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마트 갔다가. 혹시 이상한 문자 또 온 거 없어? 은하는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 응. 하나 왔는데 바로 차단했어. 완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왔는데? 그냥 또 이상한 소리. 신경 쓰지 마. 번호 차단했으니까 이제 안 올 거야. 은하야, 혹시 정말로. 여보. 은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계속 의심하면 나 진짜 서운해. 우리 8년 동안 뭘 믿고 살아온 거야?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 문자들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계속 그러는구나. 이제 참을 수 없어라는 표현은 마치 아내를 오래 지켜본 누군가의 말 같았다. 미안.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 봐. 걱정돼서 그래. 알아. 근데 여보, 우리 서로 믿어야 돼. 안 그러면 6개월 못 버텨.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외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정말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고 출장 5주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고층 건물 철골 작업 중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현수는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현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은하에게 연락이 온 것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다. 현장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저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은하의 세상이 무너졌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준이가 잠든 방 앞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의심했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의심을 풀어주지 못한 채 그는 떠나버렸다. 며칠 후 현수의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시어머니 정숙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시아버지 태수는 말없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은하는 준이를 안고 멍하니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아빠는 언제 와? 준이는 계속 물었다.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아빠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례 3일째 되는 날 밤 정숙은 은하를 따로 불렀다. 며느리 현수가 떠나기 전에 뭔가 불안해하지 않았어? 은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장기 출장이라 그런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혹시 너희 사이에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들이 떠나기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은하 좀 챙겨주세요. 제가 걱정돼서요. 걱정? 무슨 걱정? 아니, 그냥 6개월이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때는 단순히 장기 출장에 대한 불안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의 표정에는 뭔가 더 깊은 근심이 있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이 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장례식이 끝나고 은하는 빈소를 정리하며 남편의 유품을 챙겼다. 그의 휴대폰, 지갑, 그리고 출장 가방. 가방 속에는 현장에서 쓰던 작업 수첩이 있었다. 은하는 무심코 그 수첩을 펼쳤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그 문자, 정말 잘못 온 거 맞을까? 은하의 손이 떨렸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안고 그렇게 떠나버렸다. 은하는 수첩을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자신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 문자는 정말 잘못 온 거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은하는 시댁을 방문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현수의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다. 준이는 유치원에 맡기고 혼자 갔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응, 들어와. 평소와 다른 냉랭한 목소리였다. 은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거실로 들어갔다. 시아버지 태수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은 병원, 혈압 때문에 다녀오신대. 아,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요. 은하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정숙이 불렀다. 며느리,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은하는 정숙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며느리, 현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한 거 알아? 예,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 한국 시간으로 밤늦게 전화했더라고.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안부 묻고 그랬어. 근데 끝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어머니, 제가 만약 없어지면 은하 잘 챙겨주세요. 근데 준이는 준이만큼은 꼭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은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숙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위험한 현장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현수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며느리.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수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은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왔다. 어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 아니, 확신하고 있어.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현수가 죽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더라고. 산재 보험금, 생명보험금, 거기다 회사에서 주는 보상금까지 다 합치면 12억이 넘는데 그 돈 다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 너랑 준이한테 가.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와. 은하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고. 그래, 법은 그렇지. 근데 말이야. 정숙은 은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만약 내가 현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라면? 만약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현수가 그 괴로움에 정신없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면? 어머니, 은하가 벌떡 일어섰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현수한테 온 그 문자는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는 그 문자. 은하는 얼어붙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 얘기까지 했다는 건 처음 알았다. 그건 잘못 온 문자라니까요. 저 정말 모르는 번호에서 온 거고. 잘못?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왔다며? 그것도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러는구나는 내용으로 정숙은 계속 은하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현수가 왜 준이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했겠어? 보통 은하랑 준이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왜 유독 준이만 강조했을까? 은하는 온몸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너무 명확했다. 어머니, 설마 준이까지. 응, 나 요즘 밤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혹시 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 맞나?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준이는 현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를. 그래,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자꾸 의심이 들어. 현수가 그렇게 불안해하며 죽었는데 나는 어머니로서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며느리.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나 결심했어. 진실을 밝혀낼 거야. 현수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내가 정말 잘못이 없는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도.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 안 가? 응.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있자. 할머니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준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은하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머니가 자신의 핏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엄마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도.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지만 은하는 몰랐다. 정숙의 분노가 단순히 의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후 정숙은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의 허름한 빌딩 3층에 위치한 곳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년의 탐정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정숙은 가방에서 은하의 사진을 꺼냈다. 이 여자 뒷조사 좀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외도 여부, 그리고 아이 친자 확인. 탐정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며느리분이신가 보네요. 네. 아들이 최근에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상하게 불안해했거든요.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들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 내역이랑 아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요. 정숙은 현수의 휴대폰을 탐정에게 건넸다. 탐정은 문자 내역을 확인했다. 이 문자는 확실히 수상하네요. 근데 발신자가 누군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 일상 패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낼게요. 정숙의 눈빛은 단호했다. 탐정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사 결과가 항상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죠. 일단 조사부터 시작해 주세요. 계약이 체결됐다. 탐정은 은하의 사진을 스캔하고 주소와 차량 번호, 자주 가는 장소들을 정리했다. 내일부터 미행 들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은하의 일상은 감시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줌. 오전 9시 마트에서 장봄. 오전 11시 집으로 복귀. 오후 2시 유치원 픽업. 오후 3시 놀이터에서 아이와 시간 보냄. 오후 6시 저녁 준비. 오후 8시 아이 재우기. 오후 10시 취침.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탐정의 보고서는 계속 같은 내용이었다. 은하의 일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수상한 남자와의 만남도 이상한 장소 방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엄마이자 과부였다. 한 달 후 탐정은 정숙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분은 정말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외도는 안 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럼 그 문자는 뭐예요? 왜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건 저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발신 번호를 추적해 봤는데 선불폰으로 나오더라고요.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정숙은 답답했다. 한 달 동안 상당한 비용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합니다. 뭔데요? 친자 검사입니다. 손자분이 정말 돌아가신 아드님의 친자인지 확인하는 거죠. 정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게 가능해요? 네. 아드님의 유품 중에 모발이나 칫솔 같은 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자분의 모발만 있으면 됩니다. 며느리 몰래 할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좋아요. 그걸로 하죠. 확실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난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 유품과 손자분 모발을 구해주시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현수의 방으로 갔다. 장례 후 그대로 둔 방. 책상 서랍을 열자 현수가 쓰던 빗이 있었다. 거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현수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며칠 후 정숙은 은하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은하는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 그녀는 시댁 방문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다. 그냥 준이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늘 준이 데려왔니? 아, 네. 차에 있어요. 데려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손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우리 준이 할미한테 와봐라. 할머니. 준이는 정숙에게 달려갔다. 정숙은 손자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일까? 그날 은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은 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뽑았다. 준이는 아야하고 잠깐 놀랐지만 정숙이 사탕을 주자 금세 웃었다. 미안해, 준아. 할미가 꼭 알아야 해. 며칠 후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탐정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결과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전문기관에서 나온 정확한 결과입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0.00%. 결론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닙니다. 정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역시 내 감이 맞았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저 여자가 정말 바람을 핀 거였구나. 현수를 배신한 거야. 사모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이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 상관없어요.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며 외쳤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준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현수를 속인 거예요. 탐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소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현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저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은하는 전혀 몰랐다. 자신의 삶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거짓된 검사 결과 한 장에서 비롯될 거라는 것을.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 후 정숙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은하를 대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온 가족, 친척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 여보, 이번 주말에 친척들 좀 모아요. 정숙은 남편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현수 49제는 다음 주인데.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현수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일들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주말 시댁에는 친척들이 모였다. 현수의 삼촌 내외, 고모 내외, 그리고 사촌들까지. 은하도 준이를 데리고 왔다. 정숙이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마워요. 현수 일로 다들 고생하셨죠. 정숙은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식사가 준비되고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준이는 사촌 형들과 방에서 놀고 있었다. 그래, 은하야. 보험금이랑 보상금은 언제쯤 나온대? 고모가 물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음 달쯤 나온다고 들었어요. 금액이 꽤 된다며? 10이요? 네. 그렇게 나온다고. 분위기는 평범했다. 사람들은 현수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은하도 남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다들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됐다. 사실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현수가 죽기 전에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형수, 무슨 얘기예요? 삼촌이 물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친자 검사 결과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사람들은 놀라서 정숙을 바라봤다. 나 이거 확인했어요. 준이, 우리 현수 아들 아니에요. 뭐라고? 친자 확률 0%. 완전히 남이에요. 저 여자가 현수를 속인 거예요. 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고모가 입을 가렸고 삼촌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은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준이는 현수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현수를 배신해요. 그럼 이 결과는 뭐야? 내가 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받은 거야. 정숙은 서류를 은하에게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형수, 진정해요. 일단 자세한 얘기를. 삼촌이 말리려 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우리 다 알아야 해요. 저 여자가 현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현수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죽었는지. 어머니, 제발이요. 은하는 울며 정숙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정숙은 한 걸음 물러섰다. 내 앞에 오지 마.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애도 우리 핏줄이 아니고. 준이는 현수 아들이에요. 제가 맹세코 말할 수 있어요. 맹세? 거짓말쟁이가 무슨 맹세를 해?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이가 나왔다. 엄마. 준이는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은하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았다. 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숙은 손자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달려가 안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손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형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심해요? 제가 심한 거예요? 아들을 잃은 엄마가 진실을 밝히는 게 심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현수는 저 여자 때문에 죽었어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죽은 거라고요. 어머니, 은하가 소리쳤다. 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검사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하면. 다시 검사? 웃기지 마. 이미 확인했어. 준이는 현수 아들이 아니야.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소. 며느리 말대로 다시 검사를 해보든지. 당신도 저 여자 편이에요? 정숙은 남편을 노려봤다. 아들이 죽었는데 진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은하는 준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 다신 오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보험금, 보상금 다 포기해. 내가 받을 자격 없어. 그 돈은 우리 현수 목숨값이야.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화났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은하는 차에 준이를 태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자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건 확신했다. 준이는 분명 현수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 보험금까지 포기하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준이는 제 남편 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사거든요.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조금 안도했다. 그럼 제가 다시 검사받으면 되는 거죠? 네. 정식으로 다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의 유전 샘플이 필요한데.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은하는 생각했다. 현수의 유품들은 대부분 시댁에 있었다. 하지만 집에도 몇 가지 남아 있었다. 면도기가 있어요. 남편이 쓰던 거. 좋습니다. 그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머리카락도 필요하고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그럼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옵니다. 정식 검사니까 법적 효력도 있고요. 은하는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은하는 화장실 서랍을 뒤졌다. 현수가 쓰던 전기 면도기가 있었다. 그리고 옷장 서랍에서 현수의 빚도 찾아냈다. 거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현수야, 미안해. 내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은하는 남편의 유품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준이 방으로 가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거 엄마가 증명할게. 일주일이 지났다. 은하는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살았다. 그리고 드디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인,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은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어떻게 나왔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정말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이는 남편분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서류를 꼭 안았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처음 검사는 왜 틀렸을까요? 변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이상하긴 해요. 친자 검사가 완전히 틀릴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혹시 샘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샘플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남편분의 샘플이라고 가져갔던 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 거였다거나. 은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누구의 샘플이었을까? 어쨌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시댁에 가서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아니요. 고소까지는.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오해를 풀고 준이가 현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됐다. 다음 날 은하는 시댁을 찾아갔다. 준이는 친구 집에 맡기고 혼자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뭐하러 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은하는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게 뭔데? 친자 검사 결과요. 정식 기관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친자 확률 99.99%? 네. 준이는 현수 아들이 맞아요. 어머니가 받으신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다. 태수가 옆에서 서류를 가져다 봤다. 이게 진짜요? 네, 아버님. 법적 효력도 있는 정식 검사예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럼 내가 받은 검사는 뭐였어? 그걸 저도 알고 싶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때 어떤 샘플을 사용하신 거예요? 현수 유품 중에 뭘 쓰셨어요? 현수 방에 있던 빗. 거기 있던 머리카락이었어. 그 빗 지금 어디 있어요? 정숙은 일어나 현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빗을 꺼냈다. 은하는 그 빗을 받아들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요. 혹시 샘플이 바뀌었을 수도 있대요. 바뀌다니? 이건 분명 현수 빗이야. 아들이 쓰던 거라고. 그때 태수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잠깐, 그 빗 말이야. 현수만 쓴 거 아니었어. 예, 나도 가끔 썼어. 현수 방에서 머리 빗을 때 그냥 거기 있는 거 쓰곤 했거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럼 내가 검사한 건 당신 머리카락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소.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한 달 넘게 며느리를 의심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손자까지 부정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어머니,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오해 풀린 거죠?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알았어. 내가 착각했어.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위로도 없었다. 은하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은하가 일어서려는데 정숙이 물었다. 근데 처음에 온 그 문자는 뭐였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그 문자. 저도 몰라요. 정말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왔다 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잖아. 은하도 사실 그게 궁금했다.
대체 누가 보낸 문자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온 걸까? 변호사님이 추적해 보신대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은하는 시댁을 나섰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진실을 밝혔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준이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몰랐다.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히 준이의 친자 여부가 아닌 40년 전 한 가족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검사 결과를 시댁에 보여주고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숙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사과도 위로도 심지어 준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은하는 허탈했다. 엄마, 할머니한테 언제 가? 준이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다. 은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바쁘신가 봐. 할머니 나한테 화났어? 아니야. 화 안 났어.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오해는 풀렸지만 한번 생긴 의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은하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부인, 그 문자 발신 번호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누가 보낸 건가요? 선불폰이라 정확한 신호는 파악이 어렵지만 통화 내역을 보니 한 여성분이세요. 60대 추정? 60대요? 은하는 의아했다. 자신이 아는 60대 여성이라면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으니 선불폰을 쓸 이유가 없었다. 혹시 더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한데 탐정을 고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은하는 잠시 고민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보상금이 곧 나올 예정이었다. 그 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해주세요. 꼭 알아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분께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은하를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여성 탐정이었다. 김은하 씨 맞으시죠? 네, 들어오세요. 탐정은 노트북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발신 번호를 추적해 봤는데요.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 번호로 가장 많이 전화한 곳이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 탐정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최명자 65세. 혼자 사세요. 은하는 사진 속 여성을 봤지만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분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그럼 시댁 분들은요? 혹시 아실 수도. 은하는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혹시 이분 아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은하는 탐정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도 모르신대요. 그럼 시아버지는요? 시아버지요? 은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혹시 이 사진 속 분 아시나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탐정이 말했다. 답장 안 오시네요? 네. 이상하다. 아버님은 보통 바로 답하시는데. 그때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며느리,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게 쟤한테 이상한 문자 보낸 사람이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빨리. 예. 왜요? 당장 오라니까.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탐정을 보며 말했다. 제가 지금 시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두 사람은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창문 쪽을 보고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은하를 보더니 남편을 가리켰다. 여보, 말해봐. 저 여자가 누구야? 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며느리, 그 사진. 어떻게 구한 거야? 문자 보낸 사람을 추적했어요. 탐정분이 알아내셨어요. 태수는 긴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 여자였구나. 여보, 정숙이 소리쳤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고. 태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옛날에 알던 사람? 어떻게 알던 사람인데 며느리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 협박이 아니었소. 아마 착각했을 거요. 은하가 물었다. 아버님, 그분이 저를 왜 협박한 거예요? 저 그분 모르는데.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최명자는 40년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요. 우리 한때 관계가 있었소.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미안하오. 숨기고 살았소. 40년 전이면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당신은 현수 임신 중이었고 힘들었소.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분이 왜 은하 씨한테 문자를 보낸 건가요?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 내 차 번호를 봤을 거요. 며느리 차에 붙어 있던 내 명함이나 주차증을 보고. 차 번호요? 명자는 내가 결혼한 줄 몰랐어. 40년 전에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거든.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내 차를 봤나 봐.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는데 은하가 깨달았다. 아, 제 번호가 아버님 명함에 적혀 있었죠. 가족 연락처로. 그렇소. 아마 명자는 그게 내 아내 번호인 줄 알았을 거요. 그래서 협박 문자를 보낸 거지. 정숙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그럼 4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숙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은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탐정이 말했다. 일단 이 문제는 가족 간에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은하 씨 관련 의혹은 다 풀렸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탐정이 나간 후 은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처음 친자 검사, 그게 왜 틀렸는지는 아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으니까. 그럼 그 결과가 친자가 아니다로 나왔다는 건 은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만약 현수가 태수의 친자였다면 준이와 태수의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나타났어야 했다. 할아버지와 손자니까.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남이었다. 그 말은 즉, 현수가 아버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그 결과를 보고 의심했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현수는 분명 내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안 하지.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40년 전에 바람을 폈다면 아내도 그랬을 수 있지. 어쩌면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요. 은하는 충격을 받았다. 현수가 시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니. 그럼 시어머니는? 어머니. 아세요? 모를 거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말씀하실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현수는 이미 죽었고 진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소. 하지만 며느리. 태수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요.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시오. 준이는 현수 아들이 맞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소? 은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에게 온 이상한 문자였다. 그런데 그 문자 하나가 한 가족의 40년 비밀을 드러내게 됐다. 시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현수의 친자 여부까지. 현수, 당신은 알고 있었을까? 당신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아마 몰랐을 것이다. 현수는 끝까지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날 밤 은하는 준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좋은 걸까?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나 지금 집 나와 있어. 예, 어디 계세요? 친구 집.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며느리, 내가 미안했어. 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의심하고 괴롭혔지. 처음으로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였다. 은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미안해. 준이한테도 미안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을 잃고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변명은 안 되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울지 마세요. 며느리,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날 배신했고, 아들은 떠났고, 은하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조용히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 전화가 끊어진 후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또 다른 비밀을 드러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시댁 가족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은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준이는 현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여전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고 태수는 혼자 시댁에서 지냈다. 은하는 며칠에 한 번씩 시아버지 댁을 방문해 식사를 챙겨드렸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응, 대충 먹었어. 태수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내까지 떠나자 그는 급격히 늙어가고 있었다. 제가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드세요. 반찬도 새로 해왔어요. 고맙네. 은하는 부엌을 정리하며 시아버지를 힐끔 쳐다봤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니랑 통화는 하세요? 아니, 안 받아.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됐어.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건 부부 사이의 문제였고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은하가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최명자였다. 은하는 편지를 열었다. 정갈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김은하 씨께 저는 최명자입니다. 먼저 제가 보낸 문자 때문에 놀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태수 씨의 차에서 명함을 받고 그 번호가 그의 아내 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태수 씨와 짧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관계를 정리했지만 배신감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그의 차를 보게 됐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아내가 아닌 며느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당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명자 올림. 은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여성도 피해자였다. 40년 전 그녀는 기혼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분노와 상처는 4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인간의 상처란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은하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 편지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남편의 과거 여자가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은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뭔 일이야? 최명자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썼는데?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잘못 보낸 문자라고. 그래.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며느리 나 이혼하려고 해. 예. 은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그건 너무. 아니야.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저 사람이랑 살 수 없어. 하지만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4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지. 정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나도 확인해 봤어. 현수 유전자 검사.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현수는 태수 아들이 아니었어.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래서 다 정리하려고 해. 이 거짓말 같은 인생을. 어머니, 너무 충격적인 결정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나, 이제 혼자 살래. 은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의 결심이 너무 단호했다. 준이는 언제 보러 갈게?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언제든지 오세요. 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고마워. 며느리. 전화를 끊고 은하는 한숨을 쉬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숙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태수는 받아들였다. 그도 더 이상 아내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됐다. 집, 예금, 주식 등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협의 중에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이게 뭐예요? 정숙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며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 이건 비밀 계좌 같은데요. 비밀 계좌? 네. 박태수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계좌예요. 정숙은 태수를 노려봤다. 이것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현수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소. 거짓말. 얼마예요, 이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3억 정도 됩니다.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3억? 그걸 숨기고 있었네요. 나한테는 빚이 있다고,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여보,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변명도 듣기 싫어요.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정숙은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태수도 나름의 주장을 했다. 결국 법원이 중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은하는 한 가지 더 알게 됐다. 현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DNA 검사가 추가로 진행됐고 그 결과 현수의 친아버지가 밝혀진 것이다. 정숙 씨, 이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은 아시는 분인가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중에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현수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일하던 회사 상사였어. 태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도 없고 집안도 어려울 때였어. 나는 임신 중이었고 불안했지. 그때 회사 상사가 위로해줬어. 한두 번 만나다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은 결혼했었어. 그래서 나도 아무 말 안 했어. 현수가 태수 아들인 줄 알고 살았지. 어머니, 근데 알고 보니 40년을 거짓말 속에 산 거야. 태수도 날 속였고, 나도 태수를 속였고,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지 뭐. 서로 속고 속이며 산 거야. 은하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진실이라니. 현수는 알았을까요? 모를 거야. 나도 모르고 살았는걸. 현수도 당연히 태수가 친아버지인 줄 알았을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 이 얘기는 준이한테 하지 마. 아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 이제 정말 혼자 살 거야. 새로 시작하려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그냥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이혼 소송은 6개월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정숙과 태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은 반씩 나눴다. 집은 태수가, 예금과 주식은 정숙이 가져갔다. 비밀 계좌의 3억도 반으로 나눴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은하는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며느리 왔구나. 정숙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이제 끝났어. 40년의 거짓말이.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요? 응, 그림 그리기. 젊었을 때 포기했던 거.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보려고. 준이는 자주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준이는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정숙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 정말 잘못했어. 의심하고 괴롭히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피해자였어. 남편한테 속고 인생을 거짓말 속에 살았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된 거야.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준이랑 저도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40년의 비밀이 밝혀지고 한 가족이 무너지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 의심, 배신, 거짓말, 그리고 상처. 하지만 상자 맨 밑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이, 은하는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희망이, 그리고 준이는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희망이. 진실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아픈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에는 낙엽이 쌓여갔다. 정숙은 약속대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의 투룸이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던 그녀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어머니,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주말마다 찾아와 시어머니를 도왔다. 준이도 함께 왔다. 할머니, 여기 작아. 준이는 새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다. 그래, 작지? 근데 할미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정숙은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예전처럼 무겁고 복잡한 웃음이 아닌 가벼운 웃음이었다. 며느리, 차 마셔. 내가 케이크도 샀어. 어머니가 직접 사셨어요? 응. 근처 빵집이 괜찮더라. 준이 좋아할 것 같아서.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공원이 보였다. 어머니, 그림은 시작하셨어요? 응.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 수채화 반. 정숙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풍경화가 있었다. 와, 어머니 잘 그리시네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근데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좋아. 좋은 취미세요. 응,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후회는 없어. 정숙은 케이크를 준이 접시에 놓아주며 물었다. 준이 유치원은 재미있어? 응,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우리 준이 친구 많구나. 할머니, 나 그림도 그렸어. 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파란 하늘과 빨간 집, 그리고 막대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이게 누구야? 엄마, 나 할머니, 할아버지.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할아버지. 준이는 아직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준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랑 따로 살아. 알지? 응. 엄마가 말해줬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숙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도 한 번쯤은 며느리.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 그 사람이랑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끝났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안 돼? 준아,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맨날 비행기 장난감 갖고 놀아줬는데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5년 동안 함께 보낸 시간은 진짜였다. 며느리, 준이 태수한테 데려가도 돼. 나는 상관없어. 정말요? 응.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 내 감정 때문에 준이까지 피해 볼 순 없지. 은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다. 이혼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다음 주 은하는 준이를 데리고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태수가 반갑게 맞아줬다. 준이 왔구나. 할아버지. 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태수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할아버지, 나 그림 그렸어.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그림을 보며 이야기했다. 은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함께한 시간이 피보다 진할 수도 있구나. 태수는 준이의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심지어 현수도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차 한잔 할래? 네, 아버님. 은하는 거실로 나와 태수 옆에 앉았다. 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 뭐? 태수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준이가 오면 좀 살 것 같아.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자주 데리고 올게요. 고마워. 정숙이는 잘 지내나? 네. 그림도 배우시고 괜찮아 보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내가 못되게 굴어서. 아버님,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4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태수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뭐가 진짜 가족인지. 예.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라.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가족이지. 태수는 준이를 바라봤다. 현수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30년 동안 아들로 키웠는데. 준이도 마찬가지야.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애는 내 손자야. 은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태수는 미소 지었다. 며느리,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준이, 계속 데리고 와줘. 이 할아버지 외롭지 않게. 네, 아버님. 꼭 그럴게요. 그날 이후 은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준이를 태수에게 데려갔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공원에 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을 그렸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진짜였다. 한편 정숙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림 수업을 듣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정수가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대학 동창 미영이 말했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마음은 편해. 이혼하고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안 살아도 되니까.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은 짧잖아. 남은 시간이라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멋있다, 정말. 그리고 말이야. 정숙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나 전시회 열 거야. 내년 봄에. 전시회? 진짜? 응. 문화센터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작은 갤러리지만. 와, 축하해. 정숙은 미소 지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은하는 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엄마, 눈사람 만들자. 그래, 만들자. 두 사람은 눈을 뭉치며 웃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은하는 이제 조금씩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도 밤이면 눈물이 났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억울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강해지고 있었다. 엄마는 강해. 준이가 말했다. 은하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그래, 엄마는 강해. 우리 준이도 강하고, 나도 강해. 나는 슈퍼맨. 준이는 팔을 벌리며 뛰어다녔다. 은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현수야,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실은 잔인했다. 한 가족을 무너뜨렸고 많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정숙은 자유를 얻었다. 태수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은하는 강해졌다. 그리고 준이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재앙들은 무서웠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은 사람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작은 갤러리에서 정숙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정숙 선배, 축하해요. 고마워. 정숙은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봤다. 한 해 동안 그린 30점의 수채화. 그 중에는 옛날 집 풍경도 있었고, 준이의 웃는 얼굴도 있었고, 혼자 맞이한 첫 아침의 모습도 있었다. 어머니, 은하가 준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할머니, 그림 멋있어. 그래, 고마워, 우리 준이. 정숙은 손자를 안았다. 그리고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봤다. 태수였다. 왔구나. 응. 며느리가 초대해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이혼한 지 1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림. 좋더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이제야 알았지. 태수는 그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너도 잘 지내. 응.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준이, 고맙더라. 자주 데리고 와줘서 당연한 거지 뭐. 그래도 고마워. 태수는 정숙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아, 행복해?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나름. 행복해. 너는? 나도. 그래. 준이 덕분에.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남이 될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30년의 기억이 있었고 준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아빠, 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준이의 간청에 못 이겨 함께 섰다. 은하가 카메라를 들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손자. 피로 연결되지 않은 가족. 진실을 알게 된 가족. 하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가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 의심, 배신, 거짓말, 그리고 이별. 하지만 맨 마지막 상자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희망이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용서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은하는 준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행복해. 그래, 엄마도. 정말이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끝까지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